안녕하세요. 2015 하반기 카오스 강연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엄지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또 어떤 내용의 재미있는 강연들로 여러분의 지적인 호기심을 채워드릴지 오늘의 연사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빛 색즉 시공의 네 번째 강연을 해주실 최길주 교수님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식물이 과연 빛을 볼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사람의 경우는 눈이 있기 때문에 빛을 보는데 식물은 우리가 보기에 눈이 특별히 없죠. 근데 제가 오늘 식물이 눈이 없지만 빛을 볼 수 있다. 그리고 그 옆에 어떤 다른 식물이 있다라는 걸 알아낸다는 것을 이렇게 강연을 통해서 말해주고 싶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생명과학과 최길주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저는 이렇게 식물은 빛을 어떻게 볼까 이런 주제로 이렇게 이야기를 할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실 눈이 있기 때문에 주변을 본다라는 걸 매우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그렇지만 식물은 우리가 보기에도 별로 눈이 없죠. 과연 이 식물은 빛을 볼 수 있을까? 과연 보기는 보는 것일까? 그런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봄이 오면 카이스트 이 연못가에는 아주 이렇게 박대기 나무가 하늘을 향해서 아주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오늘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과연 이 박대기 나무들은 이 위에 이렇게 빛이 있다라는 걸 과연 볼 수 있을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조그만 동영상을 하나를 가져왔는데요. 여러분이 지금 보시고 계신 건 아파트 베란다에 있는 이 식물이고요. 이쪽이 창문입니다. 자, 낮이 돼서 비가 오면 이거 있죠. 아마 집에서 이렇게 베란다에서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많이 이렇게 보셨을 만한 광경인데요. 식물을 창가에 두면은 이 식물은 정말 마치 눈이 달린 것처럼 늘 창가 쪽으로 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어서 자라지 않습니까? 그건 식물이 빛을 보지 않고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이거는 이렇게 식물이 빛을 보고 있다라는 걸 매우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싹이 트고 나서 식물을 이렇게 암실에서 키웠을 때하고 이렇게 빛이 있을 때 키웠을 때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빛이 없을 때 자란 식물은 여러분이 콩나물을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빛이 없을 때 식물을 키운 거고요. 이게 빛이 있을 때 키운 식물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차이가 있는데 크게 보시면은 우선 떡잎을 보시면은 떡잎이 빛이 없을 때는 아주 작고 노랗고 떡잎들이 딱 닫혀 있죠. 그에 비해서 빛이 있을 때는 떡잎이 이렇게 좀 커지고요, 녹색으로 바뀌고 그리고 이렇게 벌어져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줄기를 보시면 이 떡잎 아래에 있는 이 줄기를 보시면은 빛이 없을 때는 굉장히 길게 자라고요, 빛이 있을 때는 이렇게 짧게 자란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식물이 빛이 없을 때 이렇게 줄기가 길게 자라는 건 생각을 해보시면은 식물이 이렇게 빛이 없을 때는 딱 씨가 싹이 터서 흙 속에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흙 속에서 싹이 텄을 때 빨리 빛으로 빠져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자라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 어린 시절 외에도 이렇게 식물은 빛이 있을 때는 이런 형태로 잎사귀도 넓어지고 잎자루도 이렇게 짧게 이렇게 자라는 형태가 되는데요. 빛을 못 받게 되면은, 빛을 잘 모를 때는 여기서 차이에서 보실 수 있듯이 잎자루도 굉장히 길어지고요. 그 다음에 잎사귀도 잘 발달하지 못하는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이거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텐데 이 속에 이렇게 빛을 보는 그런 이렇게 단백질이 있는데요. 그
단백질이 없어진 돌연변이체가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식물이 빛을 볼 수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고요. 그거 외에도 역시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집에서 식물을 키워보신 분은 많이 관찰을 하셨을 텐데 강낭콩을 베란다에 키우시면은 낮이 되면은 강낭콩은 참 귀신처럼 잎사귀를 위로 딱 올리고 광합성 준비를 합니다. 그러다가 밤이 되면은 이렇게 잎사귀를 다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내리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건 또 식물은 또 빛이 있을 때 이렇게 안토시아닌이라는 색소를 많이 만들어내고요. 그래서 대부분이 예를 들어서 사과 같은 걸 사람들이 재배를 할 때, 농민들이 재배할 때 빛을 좀 많이 주는 이유가 이 안토시아닌 색소를 좀 많이 만들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현상들은 식물이 뭘 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냐면은 과연 이 식물이 빛을 볼 수 있을까?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준 자료를 근거해서 봤을 때 식물은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그 식물은 왜 빛을 보려고 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람은 우리는 왜 뭔가를 보려고 할까?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우리는 주변에 내 가족이 있는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은 내가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지, 아니면 내가 먹을 게 있는지, 뭐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주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도 아마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되죠. 이거는 역시 카이스트에 있는 왕버드나무를 제가 봄에 찍은 건데요. 자, 그러면 이 왕버드나무는 이렇게 녹색을 이렇게 커다랗게 펼치면서 빛을 열심히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왜 빛을 보려고 할까? 그래서 이거는 뭐 다들 짐작을 하시겠지만 식물은 동물과 다르게 반드시 빛이 있어야지만이 살 수 있는 생물체입니다. 빛이 없으면 식물체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빛 에너지를 광합성을 통해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에너지로 바꾸고요. 그걸 사용해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기 칠엽수 나무가 있는데요. 이 칠엽수 나무를 자세히 보면 이것들은 많은 세포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세포를 하나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그 안에는 엽록체라는 작은 세포 소기관이 존재합니다. 약간 이 박테리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이 엽록체 안에는 이렇게 틸라코이드라는 이렇게 빛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이렇게 단백질이 포함된 막들이 존재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산화탄소를 고정을 하는 스트로마라는 리전이 이렇게 부분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광합성을 많이들 보셨을 텐데요. 광합성을 이렇게 슬라이드 한 장으로 제가 요약을 해봤습니다. 광합성은 먼저 빛이 있고요. 그러면 아까 그 앞서 말했던 그 틸라코이드 막에 있는 다양한 단백질 및 색소들에 의해서 빛을 흡수를 합니다. 빛을 흡수를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빛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렇게 포획을 했다, 가졌다라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빛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물을 산소로 분해를 하고요. 그리고 그 에너지는 ATP하고 NADPH라는 그 물질에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ATP와 NADPH를 사용을 해서 켈빈 회로를 통해서 켈빈 회로가 이산화탄소를 이 탄수화물로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식물은 이 탄수화물을 다시 이산화탄소로 바꾸면서 거기서 에너지를 만들어내서 이렇게 살아가는 생물체가 되겠습니다. 물론 사람을 포함한 동물은 식물이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만들어둔 탄수화물을 강탈을 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 광합성을 한다고 했을 때 뭔가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물질은 이렇게 빛 에너지를 흡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사용되는 것들이 이렇게 우리가 광합성 색소라고 하는데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클로로필이라는 이 복잡하게 생긴 이 화합물하고요. 그다음에 베타카로틴이라는 이런 화합물이 광합성 색소고요. 이 화합물들이 빛이 들어오면, 사실 빛이라면 이전 시간에 아마 배우셨을 텐데 빛은 이렇게 좀 쉽게 생각해서 이렇게 포톤, 이렇게 조그만 구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그 포톤을 얘가 흡수를 하고요. 그러면 그 포톤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이리저리 전달을 해서 결국은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보통은 어떤 특정 색소나 특정 물질은 우리가 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말은 이 특정 색소나 이 물질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한다라는 말이 듭니다.
만약에 모든 파장의 빛을 다 흡수를 한다면은 아마 까맣게 보일 겁니다. 그래서 이 클로로필과 카로틴도 이 특정 파장의 빛을 흡수를 하는데요. 파장의 빛을 보면은 이 클로로필은 대충 청색 쪽하고 그 다음에 적색, 빨간색 쪽 빛을 이렇게 흡수를 합니다. 이거는 이제 X축은 파장이고요. 이건 어느 정도로 흡수를 하나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게 파란색 쪽과 빨간색을 주로 이렇게 광합성 색소들이 흡수를 한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파란색 쪽 빛과 빨간색 쪽 빛을 흡수를 해서 여기에 들어있는 에너지를 사용을 해서 광합성을 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건 여기 이 녹색 빛을 거의 흡수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통과한 빛을 우리가 녹색으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식물은 그러면 어떤 파장의 빛을 볼까? 여러분이 간단하게 짐작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제가 식물이 빛을 보는 이유는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보기 위해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이 봐야 하는 빛은 어떤 빛이겠어요? 여기 학생들 좀 있는데 어떤 빛을 볼 것 같아?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보겠죠. 그렇죠? 광합성에 필요한 빛 어떤 빛이었습니까? 이 광합성에는 이 청색, 그 파란색 빛과 빨간색 빛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식물은 당연히 가장 얘가 식물이 보고 싶어하는 빛은 뭐냐 그러면은 이 빨간색 빛이 과연 정말 있는지 그리고 이 파란색 빛이 있는지 이걸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그 아까 지금 베란다 그거하고 같은 건데요. 이 귀리라는 식물인데 귀리라는 식물을 키우면서 빛을 이쪽에 주면은 빛이 있는 쪽으로 이렇게 휘어져서 자랍니다. 이런 건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굴광성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때 이 식물이 보는 빛은 모든 파장의 빛을 보는 게 아니고 이 파란색 빛을 봅니다. 이게 파란색 빛이 어디에 있나, 광합성에 필요한 파란색 빛이 어디 있나를 봐서 보는 거고요. 예를 들자면 아주 약한 파란색 빛을 이쪽에서 주고요. 아주 강력한 노란색 빛을 이쪽에 준다. 그러면 빛은 세기는 이쪽이 세지만 이 식물은 아주 교묘하게 파란색이 어디 있나를 딱 보고 파란색 쪽으로 이렇게 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파란색 빛을 볼 수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씨가 싹이 틀 때는 이 빨간색 빛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씨는 빨간색 빛을 보고 아 내가 지금 싹이 트면은 광합성할 빛이 있구나 이걸 알고 이렇게 싹이 트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연구들을 쭉 종합해 보면은 식물은 세 가지 종류의 빛을 보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빛은 광합성에 필요한 파란색 그리고 광합성에 필요한 이 빨간색 빛을 보고요. 그것 외에 식물이 보는 빛은 한 가지가 더 있는데 자외선을 봅니다. 사실 우리는 사실 자외선을 못 보는데요. 식물은 이 자외선을 보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은 식물이 자외선을 봐야 되는 이유는 매우 명확해요. 우리가 여름철에 밖에 나갈 때 첫 번째 하는 일이 뭡니까? 선크림부터 바르죠. 선크림. 그렇죠? 근데 식물은 하루 종일 그 땡볕 아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자외선이 어느 정도 많아지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는 이유는 자외선이 우리 DNA를 파괴를 하기 때문이죠. 근데 식물도 당연히 DNA가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그 자외선이 하루 종일 있는데 파괴를 하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식물은 자외선이 수치가 어느 정도 늘어나면은 마치 우리가 선크림을 바르듯이 얘는 뭔가 선크림에 해당하는 그런 물질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자외선을 차단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물은 이렇게 자외선, 청색, 적색 그리고 원적색을 본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대체 본다. 그러면 보려면 뭐가 필요할까? 잠시 생각을 해보면은 사실 뭔가 우리가 제가 여러분이 저를 보거나 여러분이 지금 스크린을 보거나 그럴 때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몇 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그 빛이 여러분 몸속에 있는 눈 속에 있는 특정 생체 분자에 흡수가 돼야 돼요. 흡수가 되지 않는 빛은 여러분은 절대로 볼 수가 없어요. 흡수가 되지 않는 빛은 그냥 쓱 통과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게 빛이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뭔가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 뭔가 생체 분자에 흡수가 돼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그럼 흡수만 된다고 우리가 과연 볼 것인가? 또 그렇지도 않아요. 이 빛이 이렇게 아마 저번 시간에 혹시 들어오신 분은 혹시 들으셨을 수 있는데
빛이 생체 분자에 흡수가 되면은 빛이 어떤 물질이 흡수가 되면은 얘가 할 수 있는 일이 다양하게 많아요. 하나는 뭐 열로 발산돼 버리기도 하고 또는 형광이라는 걸로 좀 더 긴 파장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그런데 그런 경우는 또 이렇게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이렇게 열로 발산돼 버리거나 그러면은 우리가 이게 빛을 인지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빛을 보기 위해서는 생체 분자에 흡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이 흡수된 빛 에너지가 뭐 열로 발산되거나 형광으로 발산되지 않고 이 생체 분자의 구조를 바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구조가 바뀌었다고 또 이제 일이 끝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구조가 바뀐 후에는 이 구조가 바뀐 생체 분자가 반드시 뭔가 생화학적 변화를 유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그 특정 생화학적 변화가 예를 들어서 사람 눈의 경우는 이렇게 궁극적으로는 이온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서 신경세포를 활성화시킨다거나 뭐 이런 것 같은 방법으로 일이 일어나야지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생체 분자에 흡수돼야 되고 흡수된 분자가 생체 분자 구조를 바꿔야 되고 그리고 구조가 바뀐 생체 분자가 뭔가 생화학적 변화를 유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 속에는 이렇게 빛을 이렇게 흡수하는 이 생체 분자가 있는데 이런 일을 하는 분자가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런 단백질을 광수용체라고 합니다. 광수용체는 대부분의 단백질이에요. 자, 그러면은 식물이 빛을 본다라고 제가 말을 했기 때문에 그 말은 다시 말하면 식물도 뭔가 이런 광수용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가 보려면은 이렇게 로놉신이라는 광수용체, 옵신이 광수용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식물도 뭔가 광수용체가 있어야 된다라는 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를 잠깐 제가 방금 했던 말을 약간 도식화를 시켜봤는데요. 원래 과학자들은 뭔가 이 그림으로 만들기를 좋아해요. 자, 무슨 말이냐면 뭔가 광수용체가 있고 이렇게 빛, 포톤을 생각해 봅시다. 광자를 생각하면은 이 광자가 광수용체에 흡수가 되고요. 흡수가 된 후에 얘가 이렇게 구조가 샥샥 바뀌고요. 그다음에 바뀐 구조가 뭔가를 통해서 이렇게 분자 생화학적 변화를 유도를 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딱 보게 되는 겁니다. 자, 식물은 제가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빛을 인식을 한다고 그랬는데요. 자외선, 청색, 적색인데 지금까지 연구를 쭉 종합해 보면은 식물은 광수용체가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빨간색 쪽은 파이토크롬이라는 광수용체가 있고요. 그다음에 청색은 3가지가 있는데 크립토크롬, 포토트로핀, 자이루페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자외선 쪽은 뭐 영어로는 UVRH라고 그러는데요. 자외선 수용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굴광성, 이렇게 식물이 빛을 이렇게 향해서 이렇게 굽어 자라는 때 관여되는 광수용체는 포토트로핀입니다. 즉 오늘은 제가 이 적색과 온적색을 인식하는 파이토크롬에 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이토크롬이라는 단백질이 뭐냐? 그러면은 식물의 이 파이토크롬이라는 단백질은 약간 좀 커요. 아미노산이 한 1,200개 정도 되는 커다란 단백질인데 이렇게 구조상 이건 크게 2조각으로 나눌 수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N 말단 쪽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C 말단 쪽이라고 그러는데 크게 이렇게 2조각 정도로 나눌 수 있고요. N 말단은 다시 3개의 도메인이라는 거로 나눌 수 있어요. 도메인이란 단백질에서 이렇게 우리가 구조를 이렇게 구분할 수 있는 어떤 구조 단위를 도메인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파이토크롬의 N 말단 쪽에는 뭐 영어로 파스 도메인 또는 가프 도메인 또는 파이 도메인이라는 게 있고요. C 말단 쪽에는 2개의 파스 도메인하고 HKRD라는 이런 도메인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파이토크롬에서 정말 중요한 건 파이토크롬이 광수용체인데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몸에 단백질들이 굉장히 많죠. 뭐 한 3만 개쯤 될 거예요. 근데 그 식물에도 이게 단백질들이 한 3만 개쯤 될 텐데 그 많은 3만 개의 단백질 중에서 이 파이토크롬이 왜 특별하냐? 그러면은 요 물질 때문에 그래요. 이 아주 아름답게 생긴 이 간단한 화합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이 파이토크롬은 이 가프 도메인에 이런 화합물이 여기에 샥 달라붙어 있어요. 공유 결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화합물은 좀 이름이 긴데요. 읽어보겠습니다. 파이토크로모빌린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백질이에요. 제가 식물이 빛을 흡수하는 이유는 광합성 때문이다 그랬잖아요. 광합성 할 때 쓸 빛이 있나 없나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파이토크롬은 빨간색 빛을 흡수한다. 그런데 빨간색 빛을 흡수를 이제 어떻게 할까를 아마 식물이 처음에 고민을 했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은 제가 이 뭐냐면은 엽록소가 이렇게 광합성할 때 사용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빛을 흡수하는 물질을 엽록소하고 비슷한 데서 만들면 아주 좋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이렇게 파이토크롬에 들어있는 이 파이토크로모빌린의 생합성 경로를 보면 식물에서 어떻게 합성되나를 보면은 얘는 엽록소하고 거의 같은 방법으로 쭉 합성돼 와요. 그래서 저기 아미노산에서 이렇게 프로토포피린이라는 그런 이름을 가진 화합물까지는 또 똑같은 경로로 만들어져요. 그러다가 프로토포피린이 마그네슘이 중간에 끼어 들어가면은 엽록소가 되고요. 그다음에 프로토포피린에 이 철 이온이 딱 들어가면은 힘이라는 분자가 됩니다. 힘은 우리 피 속에서 이렇게 산소 운반할 때 쓰는 그 물질이 거기에 힘이 글로빈 속에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힘이 약간의 변화를 받아서 만들어지는 게 이렇게 파이토크로모빌린이에요. 그래서 합성 경로가 굉장히 비슷하고, 물론 얘는 고리형이고 이건 선형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꽤 비슷하기 때문에 비슷한 파장의 빛을 이렇게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럼 식물은 이 도대체 파이토크롬이란 눈을 가지고 뭘 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까치꽃을 보시면 까치꽃 옆에 이렇게 막 풀들이 나 있는데 궁금하죠? 과연 이 까치꽃은 옆에 풀이 있다는 걸 알까요? 자, 이제 식물도 자기 옆에 식물이 있다는 걸 안다라는 걸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이제 좋은 증거가 이건데요. 이거는 지금 토마토입니다. 토마토를 이제 혼자 키우면은 토마토가 보통 이런 상태로 자라요. 이렇게 넓직하고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이렇게 키도 별로 안 큰 상태에서 이렇게 쫙 자라요. 그런데 토마토를 옆에 다른 토마토들을 막 같이 심어두면요, 이렇게 자라요. 이렇게 널찍하게 퍼져 자라는 게 아니고 위로 쭉 자라 올라가요. 여러분이 밖에서 나무를 보셔도 그래요. 나무가 혼자 있으면 어떻습니까? 가지가 옆으로 쫙 퍼지면서 넓게 자라죠. 근데 숲속에 있으면 어때요? 그냥 쭉 위로 자라죠.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누가 이렇게 주인이 이 토마토한테 야, 너 옆에 다른 토마토 있으니까 빨리빨리 자라라라고 말을 안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 토마토들이 촘촘하게 있으면은 이렇게 길게 자라는 건 뭔가 방법으로 옆에 다른 식물이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어떻게 알까? 자, 여기 있는 잔디는 뭐 특별히 상관없이 빛을 잘 받아요. 자, 그럼 여기 있는 잔디를 생각해 봅시다. 여기 있는 잔디는 옆에 이렇게 커다란 나무가 있어가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주변에 식물이 있다라 하면 그 말은 이 식물에 의해서 그늘이 만들어진다는 소리예요. 결국은 그래서 식물이 내가 지금 그늘에 있다 없다를 알면은 이 식물이 옆에 식물이 있다 없다를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할까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다시 더 광합성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은 제가 이게 어떻게 말하냐면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이 청색광, 이렇게 파란색 빛하고 빨간색 빛을 흡수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흡수를 해버리고 나면은 그 통과한 빛은 어떻겠어요? 빨간색 빛이 거의 없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제가 이 잎사귀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실제로 한번 찍어봤어요. 이 잎사귀를 대고요, 빨간색 빛을 위해서 100%를 딱 준 후에 얼마나 통과하나를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이거는 빛이 얼마나 통과를 했나. 적색광일 경우에는 잎사귀, 아주 얇은 잎사귀를 하나만 썼음에도 불구하고 90%는 흡수를 해버리고 겨우 통과를 하고 있는 빛은 한 10% 정도밖에 통과를 안 해요. 근데 옆에 나무들이 많으면은 이게 뭐 잎사귀가 몇 개만 되면 거의 없어져 버리겠죠. 그렇죠? 그에 비해서 이 빨간색보다 약간 긴 파장 730 나노미터 정도는 같은 잎사귀를 통과했을 때 얘보다는 훨씬 더 빛이 잘 통과를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런 모습을 보여요. 이거는 지금 약간 그래프가 복잡해 보이는데요. 이거는 X축은 지금 빛 파장이고요. 이거는 빛의 세기예요. 그러니까 파장에 따라 빛의 세기가 어떻게 되나를 보고 있는데, 여기서 이 청색 선으로 나타낸 건 그냥 나무 그늘이 아니고 그냥 바깥에서 그냥 햇빛 아래에서 어떤가를 봤어요. 그냥 보통 햇빛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가시광선대가 거의 균일하게 이렇게 존재를 해요. 빛 세기가. 그런데 이 지금 녹색으로 보이는 건 나무 그늘에서 빛의 세기를 측정한 거예요. 나무 그늘에서 빛의 세기를 측정해 보면은 보세요. 청색광 거의 다 흡수돼 버리고 없죠. 그렇죠? 그다음에 여기 빨간색 빛도 거의 다 흡수돼 버리고 없어요.
이건 광합성을 하느라고 다 흡수를 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아주 신기하게, 뭐 신기할 것 같은 없는데 여기를 보세요. 여기 아까 제가 원적색강이라고 말했던데 730 나노미터는 거의 흡수가 안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굉장히 쉽게 옆에 빛이 있나 없나를 알 수 있는 방법은 여기는 이 빨간색 빛하고 원적색광 빛이 거의 1대1로 존재를 해요. 근데 나무 그늘에서는 어때요? 이렇게 원적색광이 훨씬 많죠. 그렇죠? 훨씬 많아요. 그래서 그걸로 우리가 알아낼 수 있다면 식물은 옆에 다른 식물이 있나 없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저게 말했을 때 이 파이로크롬이 광 스위치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빨간색에 의해서 PFR이 되고 파레에 의해서, 그러니까 원적색광에 의해서 PR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빛이 그늘에 없을 때는 얘가 거의 1대1 상태로 있겠죠. 그러다가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게 되겠어요? 주로 이게 원적색광이 많기 때문에 주로 이런 상태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방법을 통해서, 이 파이로크롬을 통해서 이게 적색광이 많은지 원적색광이 많은지를 통해서 이 식물은 이 옆에 또 다른 식물체가 있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럼 이걸 알아서 도대체 식물은 뭐에 쓰려고 옆에 다른 식물이 있는지 알까요? 식물 옆에 있는 또 다른 식물은 얘가 친구일까 적일까요? 적이겠죠. 왜냐하면 옆에 있는 식물이 자기한테 필요한 햇빛을 다 써버릴 거잖아요. 또 영양분도 다 뺏어가고. 그래서 식물은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이 그늘 속에서 키우면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자라는 식물하고 이렇게 자라는 식물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식물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 식물은 계속 그늘 속에 남아 있겠죠. 그렇죠? 그렇지만 이렇게 길게 자라면 이렇게 그늘에서 빠져나갈 가능성이 조금 생겨나죠. 그래서 이런 걸 어떤 반응이라고 그러냐면은 식물이 음지 도피성 반응을 보인다. 그러니까 음지에서 빠져나가려고 하는 반응을 보인다. 그럼 물론 이제 광합성에 필요한 빛을 찾아가기 위해서죠. 그렇죠? 그래서 자, 결론으로 파이토크롬이라는 눈을 사용해서 식물은 무엇을 할까요? 그래서 지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식물은 파이토크롬을 통해서 옆에 다른 식물이 있나 없나를 알아내고, 만약에 다른 식물이 있다 그러면은 재빨리 이 그늘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렇게 길게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집에서 식물 키우거나 그러면 빛이 약하면 어때요? 식물들이 굉장히 길게 자라죠. 굉장히 약하게 자라는 게, 이 식물은 여기는 지금 빛이 부족하다, 뭔가 길게 자라다 보면은 빛이 많은 곳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이렇게 길게 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거 음지 도피성 반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로 이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하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던 건, 식물도 사람처럼 광수용체를 가지고 있고, 그걸 통해서 빛을 보고 그 눈을 사용을 해서, 광수용체를 사용해서 옆에 주변에 다른 식물이 있나 없나 이런 것도 살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선 강연에 대한 패널 토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패널로는요, 박연일 교수님과 또 소문수 교수님께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패널 토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저희가 최기주 교수님의 강연 자료를 두 분 패널 교수님들께 보내드리고, 어떤 주제로 토의를 하면 좋을까 주제를 좀 뽑아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그걸 바탕으로 두세 가지 주제를 오늘 마련해 봤습니다. 인간의 감각기관 상위에 존재하는 건 뇌인데, 식물은 과연 이 감각기관을 다 컨트롤할 수 있는 뇌라는 것이 있을까? 이 부분도 궁금해지거든요. 종자도 빛을 감지하고, 어린 떡잎도 빛을 감지하고, 꽃도 잎도 다 감지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식물은 소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모든 일종의 우리가 살아있는 세포의 살아있는 생명체의 구조하고 기능의 기본 단위를 갖다 우리가 세포라고 배웠듯이, 세포라고 한다 그러면 식물 세포는 모든 세포들이 오감을 갖다 느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처럼 이렇게 어느 한 군데에 이렇게 집중화되어 있는 기관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식물에서 볼 수 있는 기관이라는 것은 영양기관하고 생식기관, 생식기관 그러니까 약간 좀 뭐 19금처럼 들리겠지만 종자를 맺는 그런 기관을 갖다가 우리는 생식기관이라고 그러거든요. 꽃, 열매 이런 거. 다시 말해서 그 두 가지 기관과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처럼 뇌라든지 심장이라든지 이런 거는 없어요. 하지만
개별 세포가 그런 것을 느낄 수 있는 모든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 일부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는 식물의 특정 부분이 인식을 하기도 해요. 예를 들자면 중력을 딱 인식을 한다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 뿌리를 식물을 딱 키워두고 보면은 뿌리는 뭘 어떻게 키우더라도 늘 밑으로 자라죠. 그래서 이 중력을 인식하는 건 뿌리의 아주 끝부분에 이렇게 중력을 인식하는 게 있어요. 뭐 이런 거 생각해 보죠. 선생님은 어떻게 중력을 인식하십니까? 이렇게 기울어져 있다는 걸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기울여 보세요. 어떻게 알아요? 기울어져 있다는 걸 아시죠? 네, 알죠. 어떻게 아세요? 귀가 맞아요. 그 중력을 귀 속에 인지하는 뭐가 거- 있습니까? 우리가 이석이란 게 네. 있죠. 이석이 돌멩이가 있다가 이렇게 기울이면은 옆으로 한쪽으로 이렇게 기울어 가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이렇게 위치를 알아요. 그러면 식물이라고 다르겠어요? 식물도 보면은 이렇게 뿌리 끝에 보면은 약간 거기는 이석은 아닌데 영어로는 똑같아요. 스타톨리트라고 그러는데 약간 녹말 덩어리가 약간 돌멩이처럼 작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뿌리가 옆으로 딱 자라면은 그 녹말 덩어리가 밑으로 가라앉으면서 이쪽이 밑에다라고 식물 뿌리에게 말을 했어요. 그럼 뿌리가 이렇게 밑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럼 우주에서는 아래로 안 자라고 사방팔방으로 그렇죠. 자란다는 사방팔방으로 건가요? 사실 그게 굉장히 문제예요. 우주에서 식물 키울 때 커다란 문제 중에 하나가 얘가 사방팔방으로 자라는 거예요. 그걸 해결을 해야죠. 사방팔방으로 자라면 어떤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건데요? 이제 몇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죠. 빛은 늘 한쪽에 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뿌리는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제 키울 때 보통 이제 뿌리 쪽에 이렇게 영양분하고 물 같은 걸 공급해주고 빛은 이제 광합성을 하게 만들어주고 싶은데 뿌리가 이쪽에 물을 뒀음에도 불구하고 반대쪽으로 자라면은 이게 참 복잡하지 않습니까? 뭐 이제 이런 문제들이 생겨나죠. 그러니까 식물은 광합성을 해갖고 우리가 보통 독립 영양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다 그렇지 않거든요. 흙 속에 있는 땅 속에 있는 애들은 종속 영양이라 하죠. 그렇죠? 잎에서 만든 광합성 산물을 갖다 이용해서 자기가 사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뿌리는 항상 땅 속으로 들어가면서 물이라든지 무기물 이런 것들 갖다가 흡수를 해야만 됩니다. 근데 그 중력을 느끼지 못하면 얘들의 거꾸로 뿌리가 하늘로 자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도 흡수하지 못하고 다 죽어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력을 감지하는 건 상당히 중요하죠. 뭐 같은 맥락에서 뿌리 끝은 그 뇌의 역할을 가장 비슷하게 하는 식물의 기관이 아닐까 지금 의심하고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 그러냐면 굉장히 많은 그 환경 신호가 집적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중력도 인식하고요. 또 뿌리 끝은 빛도 인식해요. 그래서 뿌리는 빛에 대해서 반대 방향으로 자라요. 아까 보여드린 슬라이드에서 줄기는 빛이 있는 방향으로 자라지만 뿌리는 빛의 반대 방향으로 자라요. 그래야 되는 이유는 있겠죠. 생각하시다시피 줄기 흙 위에 노출된 뿌리는 빛의 반대 방향으로 가는 것이 땅속을 향하는 거랑 비슷할 테니까요. 근데 이게 방향이 어긋날 때가 있어요. 중력하고 빛을. 그럴 때 이 뿌리 끝이 정보를 어떻게 통합하고 이렇게 결과적으로 반응을 보일 거냐, 굉장히 재밌는 앞으로 식물학의 질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만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식물이 연구할 게 진짜 많네요. 알면 알수록 신기하고. 그래서 그걸로 먹고 살고 있습니다. 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풍문으로 들었던 이야기들, 식물에 관련된 그 중에서 이게 진짜 사실인가 궁금했던 부분이 있으셨을 것 같아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교수님들도 그 풍문이 진짜 풍문인지 사실인지를 좀 밝혀주신다고 해서요. 이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래서 클래식을 들려줬더니 식물이 진짜 잘 자라는데 헤비메탈, 락 이런 걸 들려줬더니 좀 안 자랐다. 또 이런 실험 얘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 한글날이어서 또 이야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욕을 했더니 식물 옆에서 식물이 죽었다, 좋다, 사랑한다는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잘 자랐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이게 과연 사실인지가 궁금합니다. 오늘 또 박사님 세 분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볼게요. 사실인가요? 이 말이 사실이라고 믿으신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시죠. 들어주세요. 상당히 많이 믿으신다니까요. 그러네요. 네. 실제로 제가 카이스트 생명과에 있으면서 1년에 거의 이렇게 전국에 있는 중학생 및 고등학생들한테 굉장히 이렇게 이메일을 많이 받아요. 그래서 이제 애들이 뭔가 과학탐구 활동을 하는데 과학탐구 활동 저 이런 거 하고 싶은데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메일을 보내는데 거기에 상당 부분이 이거예요.
꽃의 이렇게, 음악 들려주는 네, 거예요. 음악 들려주면 아주 잘 자란다고 하는데요. 베토벤의 음악이 좋아요, 모차르트가 좋아요, 맨날 이런 어우, 거예요. 그것도 구분하나요? 그런데 저는 그럴 때마다 늘 잡상을 해요. 그 거짓말이야라고 대답을 해주는 겁니다. 사실은 이 말은 과학적인 증거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가지 그러니까 교훈을 이렇게 오늘 최 박사님 강의에서도 제가 얻었던 교훈을 같이 이 질문과 함께 나누자면 식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건 식물을 이해하는데 가끔 아주 좋은 습관이 돼요. 좋은 방법이에요. 우리가 락과 클래식을 구별해서 들어본 역사가 얼마쯤 됩니까? 락이 우리 귀에 인간의 귀에 들린 지가 얼마쯤 돼요? 100년이 채 안 되지 않습니까? 아까 한 38억 년 이게 얘기하는데 100년 만에 지금 식물이 그런 능력을 구별할 능력을 가질 수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을 확실히 묻는다면 이해가 되는데요. 답이 금방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식물이 락과 클래식을 구별을 해가지고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었을까에 대한 우리가 추정을 우리가 못한다면 사실은 어떤 결과도 사실은 우리를 설득시키지 못해요. 그래서 가끔 여러분들이 또 그런 질문을 혹시 할 때는 그런 식으로 이렇게 생각을 이렇게 바꿔주시면 훨씬 설득을 하기 쉬울 것 같아요. 클래식과 락 이야기는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이 관계돼서 받으시나 봐요, 그 이렇게, 질문을. 뭐 같은 이야기인데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길거리나 들판을 가면 가끔 보는 좀 징그러운 동물이 하나 있죠. 애벌레가 이렇게 식물이 있으면 여기를 갉아먹잖아요. 그럼 이제 식물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 애벌레가 갉아먹는 걸 빨리 알고 싶을까요? 알고 싶겠죠. 그렇죠. 이쪽을 딱 갉아먹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쪽에서 뭔가 애벌레가 싫어하는 막 물질을 만들어내고 네네. 싶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알아내는 여러 가지 방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한 가지는 이걸 갉아먹으면은 여기서 뭔가 이상한 물질을 만들어낸다거나, 또 다른 방법은 이게 갉아먹을 때 뭔가 삭삭 소리가 나겠죠. 그래서 그거를 옆에 있는 다른 이렇게 식물들이 이렇게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좋은 그 감각 기관은 이렇게 식물 잎사귀들 잘 보면은 이렇게 조그만 털들 나 있죠. 꼭대기에 그게 이렇게 특정 파장의 소리에 이렇게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 말은 그게 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럴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뭐 그래서 소리라는 것이 공기의 흔들림, 압력의 변화, 진동이라고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면 우리가 듣지 못하는 소리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식물은 그걸 감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가능성의 코멘트였습니다. 제가 대전광역시에서 거의 매년 그 과학전람회라는 걸 제가 심사를 하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아마 최길재 교수님 그 조언을 듣지 않고 그래도 불구하고 작품을 내는 학생들이 매년 몇 명씩 있는 것 같아요. 뭐 클래식이 좋은지 락이 좋은지 아니면은 전자기파를 갖다가 식물이 없애갖고 TV 앞에 이렇게 놓으면은 우리 몸이 건강해진다는지, 아니면은 이걸 갖다 놨더니 나쁜 공기, 뭐 새집 증후군 같은 걸 갖다가 식물이 막 잡아갖고 막 공기가 좋아졌다는 이런 얘기들 많이 하거든요. 근데 뭐 말씀하셨지만 식물 입장에서 보게 되면 식물이 필요로 한 거는 빛하고 이산화탄소하고 그다음에 적절한 뭐 온도, 뭐 물 이런 거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뿌리에서 필요한 나머지 것들, 무기물 같은 거, 뭐 여러분들 몸에서 필요한 똑같은 그런 물질들밖에 없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왜 인간을 위해 갖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나쁜 공기도 정화해야 되고 전자기파도 없애줘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까? 이렇게 설득이 없지만, 근데 그런 인터넷상에 이렇게 나온 이런 것들 보게 되면 저희 과학자들은 그런 경우하고 아닌 경우 갖다 이렇게 놓고 실험을 하는 그런 조건을 갖다 아주 엄밀하게 해놓고 실험을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클래식을 좋아하시는 분, 농부가 하면은 과일이 잘 자라고 기분이 좋으니까, 락 좋아하시는 분들은 화났을 때 틀으니까.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엔 농부의 마음을 반영하는 것이지 식물의 마음을 반영하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소리라고 하는 것이 우리 동물들이 이용하는 그 의사소통의 수단이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인다면, 개구리가 한참 우는 것도 우리는 무슨 뜻인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미로 짐작하죠. 개들은 발성기관을 갖고 있고 개들은 서로 서로 다른 개구리의 울음소리에 대한 의미를
걔들은 알아차릴 수 있을 거다. 미로 짐작을 할 수 있죠. 아까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잔디를 막 깎고 있는 그 주위를 가면 이상한 풀냄새가 더 유독 많이 나는 걸 우리도 느낄 수 있죠. 식물은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훨씬 더 활발하게 이용하는 게 그런 화학물질을 이용한 의사소통이다. 굉장히 활발히 진화되어 왔다라는 점은 이야기를 해두고 싶습니다. 최길주 교수님은 절대 이 질문 하지 말아달라고 하셨는데요. 교수님 마무리 멘트 해주시면서 교수님께 파이토크롬이란? 파이로크롬은 사실 제 인생의 거의 전부입니다. 이렇게 과학자는 예전에 프랑스 철학자 중에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르트르라는 사람이 뭐라고 했습니까? Man is defined by his action이라고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행동에 의해서 불어로 결정된다. 말씀하셔야겠네요. 그건 좀 너무 심하십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과학자는 무엇으로 define 될까 생각해보면은 과학자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문으로 define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저를 봤을 때 저 사람은 식물이 빛을 어떻게 인식하는가, 파이로크롬에 가서 관심이 있구나, 그런 걸로 저를 이렇게 바라봐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질문 안 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오늘 수고해 주신 세 분 교수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강연 재밌으셨어요? 회가 거듭될수록 이렇게 좋은 정보들이 많으니까요.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과학 정보를 가지고 여러분 찾아오겠습니다. 다음 강연은요. 응답하라 작은 것들의 세계요. 현미경과 미시 세계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서울대학교 화학부의 김성근 교수님을 모시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이 미시 세계를 연구해 볼 건데요. 여러분도 눈을 번쩍 뜨게 할 놀라운 실험이 다음 주에는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제 10회에서 이제 중반부입니다. 다음 주가요. 그 중반부 잘 넘기셔야 마지막까지 여러분의 과학 지식이 단단하게 쌓일 테니 다음 주에도 많은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이만 그러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